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에서 9장 미분 방정식 중 경계치 문제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의 경계치 문제를 나가기 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몇 번 미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n개 도함수로 나눠지고요. 그 n개의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n개의 상미분, n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1개 도함수인 경우에는 간단한 표준형에 대한 그런 식이 바로 y'에 플러스 pxy는 rx 이런 형태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도함수인 형태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의 y 프라임 플러스 qy는 이꼴 r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pqr 혹은 pr 자체가 전부 다 상수를 갖는 경우를 우리가 상수 계수를 갖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본 수치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수계수를 갖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상수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와 R, A, B, R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태의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울 경계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계치 문제는 영어로 boundary valu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끝단의 경계값 혹은 끝단의 경계 조건. 값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값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음처럼의 이제 그림에서, 자, 우리가 A1에서부터 A2까지의 어떤 함수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X가 A1이었을 때 함수값, 그때의 함수값을 Y0라고 정의를 하고, 자, A2의 함수값을 우리가 Y5라고, 알려져 있었을 때, 정해져 있었을 때, 이 가운데의 값을 예측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계치 문제라고 하고, 이 가운데를 예측하는 게 바로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은 바로 어떤 조건이냐, 바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공업수학을 미리 배우신 분들은 공업수학 1에서 아마 이 미분 방정식의 아까처럼의 표준형 형태로 계산이 되는 그런 일반형이 나오고 그 일반형 혹은 이제 기저가 포함되고 있는 그 해에 대해서 경계치를 이제 적용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상수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치 해석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치 미분에 대해서 배운 바와 같이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수열처럼 나눠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이산화 과정을 거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이산화된 대수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된 대수 방정식의 그 규칙에 따라서 이 값들이 정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산화된 대수 방정식뿐만 아니고 양 끝에 경계값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다음과처럼 회색 점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끝단의 조건들이 다 있는 있는 문제를 우리가 경계치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가 초기치 문제고 영어로는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기치 문제는 말 그대로 초기값만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초기값에 있는 함수값뿐만이 아니고
미분값까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미분값과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래의 함수값을 예측을 하고 다시 또 그 미래의 함수값과 미분값을 예측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미래의 함수값을 또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일련의 스텝을 거쳐서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초기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치 문제는 처음에 있는 시작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계치 문제에 대해서 풀 예정이고요. 자, 경계치 문제를 푸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격법이라고 해서 이 사격법도 물론 이제 대표적인 어떤 방법인데 현재 이 본 이제 수치 해석 수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사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치 문제를 초기치 문제로 변환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변환을 해서 이러한 방법은 특수한 경계 조건 혹은 뭐 y 값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a2의 y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 특수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y가 무한대였었을 때 뭐 y 제로다,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유체역학이라고 따지면은 유체역학에 이렇게 어떤 균일한 유속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벽에 있는 속도 프로파일을 예측을 할 때, 그러면은 이 바닥에 대해서는 이 속도 값이 0이고 이 공중, 이 공기가 이제 흐르는 요 대류권에서는 경계 조건을, 자,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x라고 했었을 때, 자, 대기는 뭐 한 10km 혹은 뭐 100km 정도, 많게는 뭐 100km 정도까지도 해당이 되죠. 그 100km를 뭐 집어 넣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무한대라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값이 뭐 어떤 특정한 뭐 유속이 있다, 뭐 이런 경계 조건을 우리가 잡을 때는 우리가 특수한 경계 조건을 잡아서 이러한 경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사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만 좀 설명을 하고, 자, 실질적으로는 이 사격법은 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푸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인 유한 차분법의 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한 차분법도 현대에 들어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방법이고, 이 유한 차분법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유한 요소법이라든지 혹은 유체를 풀 수 있는 유한 최적법, 조금 더 수렴성이 좀 더 좋고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의 어떤 고체라든지 혹은 뭐 관로, 뭐 유동장 그런 등등을 풀기 위해서 다음 아래에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쭉 다른 방법들이 좀 꾸준히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른 뭐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또 뭐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방법들은 전부 다 어디서 주로 많이 나왔냐면은 바로 유한차분법이라는 방법을 기초로 다 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차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얘기를 해서 FDM이라고도 약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유한차분법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앞서 배웠었던 수치 미분, 그 수치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y의 프라임, 이 k번째의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3점 중앙 차분을 이용해서
중앙 차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오차는 h 스퀘어로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 뿐만이 아니고 y의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역시 3점 중앙 차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차분화된 이런 식을 어디다가 대입을 하냐면은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얻는 연립 대수 방정식, 즉 이 대수 방정식의 이름을 우리가 유한 차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게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유한 차분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y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식을 또 대입을 해주고요. y 프라임에다가도 3점 중앙 차분식을 대입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차분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yk1, yk 플러스는 이꼴 어떤 상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상수입니다. 문제 조건과 h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 상수죠. 그럼 즉 어떻게 되냐면은 라지 A1이라고 표현하면은 라지 A1 Y의 K-1 플러스 라지 A2의 YK 플러스 라지 A3의 YK 플러스 이꼴 라지 A4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러한 식은 어디서 많이 봤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거고요. 수열 중에서도 점화식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 수열의 점화식과 완전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아마 고등학교 때 복합형 점화식이다 이렇게 보였을 텐데 복합형 점화식을 그대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풀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대입을 해서 포문 혹은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경계치 문제에 대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경계치 문제를 푸는데 이 끝단의 조건들에 따라서 조건의 어떤 명칭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음 보는 요 경계 조건에 디리클레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리클레 경계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함수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양 끝단의 함수값. 그래서 x가 a1이었을 때 그때 함수값은 라지 L1. 그리고 반대쪽 끝단 조건은 x가 a2였었을 때 그때 함수값은 라지 L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문제 조건이죠. 그래서 문제 조건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미분 방정식 혹은 유한 차분식에 의해서 이런 해를 결정하는 것. 자, 이러한 조건이 바로 디리클레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차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까 이게 L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끝단에 대해서는 Y0라고 표현했고 반대쪽 끝단은 우리가 Y 라지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N개의 구간이라고를 나눴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N개의 구간. 그래서 유한 차분식은 아까처럼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인데 밑에 있는 건 디지털이죠. 떡떡 끊겨져 있는 거. 이산화된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산화된 시스템은 구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N개의 구간을 나눴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한 차분식으로 하면은 y0가 L1이고 y 라지 n이 L2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y1에서부터 y의 라지 n-1의 수열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조건은 뭐냐면 뉴먼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뉴먼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유단. 아까는 이제 함수값이 있어서 그 함수값은 고정단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자, 뉴먼 경계 조건은 y의 프라임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함수값이 아니고 미분 기울기의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x가 라지 a1이고, a1이라고 했었을 때, 이 프라임 값. 그래서 y 프라임이 a1이었을 때는 g1 값을 정해져 있는 경우, 반대로 뭐냐면은, x가 a2라고 했었을 때, y 프라임의 a2가 g2라고 값이 정해져 있었을 때, 자, 이 값이 정해져 있을 때는 또다시 또 이것도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바꿔서 풀려면은 유한 차분식으로 또 다시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끝단에 있는 유한 차분식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마찬가지로 n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자, n개의 구간 중에서도 자, y0랑 가장 가까운 게 바로 y1이었었죠. 자, 그래서 y1과 y0의 그 기울기 값. 이 기울기 값이 바로 뉴만 경계 조건의 x가 a1이었을 때 g1. 프라임 값이 g1일 때랑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h문의 y1 마이너스 y0가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이 기울기가 뭐랑 같냐면은 라지 g1이랑 같다. 혹은 반대편은 뭐냐면은 y의 라지 n-1과 yn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주고요. 그 기울기가 뭐랑 같냐면은 g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나눠서 풀면은 이 식을 이제 조금 양변에 h를 곱해서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0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것은 h의 라지 g1. 그리고 반대편은 마이너스 y의 라지 n-1에 플러스 yn이라고 하는 것은 h의 라지 g2.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뉴먼 경계 조건의 유한 차분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자, 유한 차분식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이랑 차분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일단은 점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K라고 했었을 때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의 번호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자, 밑에서 보면은 우리가 X0, X1, X2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그리고 X 라지 N. 그랬을 때 이 한 점을 우리가 X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에서부터 라지 N까지죠. 자, 그래서 K는 0 먼저 시작을 해서 K는 N까지. 자,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겠죠. 식 혹은 어떤 경계 조건을 적용해야 될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끝단에는 어떤 식이 오게 되어 있냐면은 미분 방정식이 아닌 아까 썼던 경계 조건 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K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아까 Y0였었죠? Y0는 L1. 혹은, 요게 이제 아까의 고정단 조건이었고, 딜리크렛 조건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뉴만 조건은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죠? 자유단. 고정단 아니면 자유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 고정단은 Y0는 L1. 자유단은 뭐냐면은 아까 유도했던 대로 마이너스 y0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것은 h의 라지 g1.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라지 n1까지는 아까 우리가 차분식을 썼었던 그 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k의 라지 n은 뭐냐? 자, 아까의 반대쪽 끝단이죠. 반대쪽 끝단은 뭐냐면은 yn은 이꼴 라지 l2. 이거나 아니면은 자유단 조건이면은 마이너스 y의 라지 n-1에 플러스 y의 라지 n은 어떻게 되냐면은 h의 라지 g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연립방정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한꺼번에 푸는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선형 시스템의 풀이. 선형 대수 혹은 우리가 행렬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은, 자, 라지 n을 4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지 n은 4라고 하면 우리가 풀 문제는 뭐냐면은 A0에서부터 Y0에서부터 Y4까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Y0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Y0 이꼴 라지 L1이라고 그랬죠. 자, Y0는 결국에는 라지 L1이고, 그 앞에 있는 요 개수식은 뭐예요? Y1에서부터 Y4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0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Y0는 1. 그러면 연산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연산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연산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Y0는 라지 L1이다.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K는 1에서부터 라지 n-1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K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떠냐면은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은 다 뭘 써줬냐면은 2의 마이너스 AH, 2의 플러스 AH, 요런 것들을 써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B의 H 스퀘어의 마이너스 4. 그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야지 처음에 여기 K가 1일 때죠. 아까 위에는 K가 0일 때. 자, K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죠.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K는 2일 때.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K는 3일 때. 마지막 끝에는 K는 4. 즉 뭐예요? 라지 N일 때. 라지 N일 때는 다시 뭐라고 그래요? 자, 양끝단이 지금 고정단위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Y의 4라고 하는 것은 Y4라고 하는 것은 L2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Y4는 L2 들어가려면은 나머지는 다 0 돼야 되고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시켜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냐? 자, A랑 B가 아까는 뭐였죠? 아까 저게 개수로 쓰였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C라고 해볼게요. 자, 행렬 C와 행렬 Y가 곱해지면은 행렬 D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건 뭐예요? Y 행렬이죠. 자, Y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Y0, Y1 이꼴 가서 Y4라고 하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C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C 인버스에 D. 그래서 요 형태를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C 행렬을 만들어주고 D 행렬을 만들어줬을 때 자동으로 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Y0에서부터 Y4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경계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양끝단이 자유단위라면 어떻게 됐어요? 자, K가 0이었을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마이너스 Y0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것은 G의 H의 G1이죠. 자, 이 식을 이 첫 번째 줄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 K가 0일 때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끝에는 K가 4라고 했었죠. 라지 N. 그럼 마이너스 1, 1.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이너스 1, 1이고 그때는 뭐예요? 이꼴 라지 H, H의 라지 G1, H의 라지 G2 이런 값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C 매트릭스의 Y 매트릭스는 이꼴 D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Y 매트릭스는 라지 C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D 매트릭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끝단은 고정단이고 오른쪽 끝단은 자유단이면은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왼쪽 끝단은 어떤 조건이었어요? y0라고 하는 것은 라지 L. 오른쪽 끝단, 한쪽 끝단이 또 자유단이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의 라지 n-1에 플러스 yn 이라고 하는 것은 h의 g2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계치 문제를 한번 차분법으로 풀어봐라. 자, h는 0.2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를 0.2로 먼저 풀어보고 이제 우리가 매틀랩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h 값을 서서히 줄여서 값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분식이 아닌 자,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자, 끝단의 경계 조건 y0는 1, y1은 2다. 그래서 뭐냐면 요 문제는 경계치 문제죠. 그래서 y0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가 0.2로 나눠지면은 자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자 0에서부터 1까지 0.2씩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점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0에서부터 5개 그러니까 6개가 되는 거죠. 점은 6개, 구간은 5개죠. 그래서 y5까지 이렇게 됩니다. y5는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 했을 때, 자, 풀이로 하면은, 자, 엄밀해법. 자, 공업사학 1을 참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이 문제의 정답, 이 엄밀해법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업사학 1을 다 공부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미 공부가 돼 계시는 분들은, 문제의 답을 한번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수치해석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은 검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한차분법을 이용해서 아까 식을 유도를 한 식이 있겠고 여기다가 그냥 개수만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5, B는 4, R은 0이죠. 문제 조건이고요. H는 0.2입니다. 자, 이 값을 쭉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Y에 K-1에 3.68 YK 플러스 3에 YK 플러스 1 이꼴 0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차분식으로 한번 다시 풀 거예요. 자, K는 0이고 K는 5. 요 두 개는 뭐냐면은 경계 조건이죠. 그래서 Y0는 1이다. 그리고 Y5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중간에 1에서부터 4까지는 뭐냐면은 아까 앞서 유도했던 유한 차분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뭐예요? 연립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두를. y0는 1, y5는 2의 중간값들을 다 해서 연립을 해주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y0에서부터 y5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걸 행렬로 표현해주면 되죠. 이거 연립방정식이 뭐였죠? 선행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자, y0에서부터 y5까지 y 값을 쭉 넣어주고요.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다음과 같이 써지겠죠. 그렇죠? 딜리크렉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1, 1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 자체가 딜리크렉 조건에 의해서 y0는 1, y5는 2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 0, 0, 0, 0, 0, 0, 0, 0, 1 이렇게 넣어줘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 매트릭스, D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면은 Y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매틀랩으로 한번 짜보면은 자, 메인 함수에서 자, A랑 B랑 R이랑 H 값 넣는 거. 그 다음에 A1, L1, A2, L2.
자, 이 값을 넣어줍니다. 일단은 사실은 A1에서부터 A2 값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임의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L1, L2만 사실은 필요한데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X에 대한 도메인, 그쵸? 밑에 아까 X에 대한 도메인이 있고 라지 L, 라지 L이라고 하는 것은 랭스, 그쵸? 점의 개수죠, 그쵸? 그래서 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고요. 자, C 매트릭스는, 자, 점의 개수잖아요. 이게 6개였었죠. 그래서 C를 먼저 초기 값을 이거 초기 변수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초기 변수 선정. 그래야 좀 덜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방을 먼저 만들어줬다. 자, C는 제로스에다가 n, 6x 6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D는 6x 1이었었죠. 열벡터였었죠. 그쵸? 자, 그래서 처음 조건. 자, 요 조건은 K가 0이었을 때입니다. 자, K가 0이면은 C11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제로스를 넣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고요. 자, D에 1,1이라고 하는 것은 라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냐면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쭉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K가 2부터 왜 시작을 했냐? 자, K는 0을 포문으로 이 값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값 때문에 그냥 2부터 넣고요. 아니면은 1 넣고 K-1, K-2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C에 0,1 이러면 에러 뜹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1보다 항상 커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1에서부터 n까지 쓰는 거고, 이게 매틀랩입니다. 근데 사실은 C 언어나 C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세줘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길 바라겠고, 매틀랩은 1에서부터 이제 세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해주면 라지 C를 작성해주는 것과, 자, 라지 C 앞에는 뭐였냐면은 2-AH, 그리고 중간에는 2BH 스퀘어 마이너스 4, 마지막에는 2 플러스 2 플러스 AH 이렇게 된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H 스퀘어 R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K가 라지 N일 때, 그랬을 때 L2를 넣어주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C랑 D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를 해주냐면은 가우스 소거법을 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플러스를 또 해줬어요. 자, 플러스를 해줬을 때, 자, H가 0.2일 때,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까 그 뭐였죠? 공업사 원풀이를 이용해가지고 했었던 그 검은색. 자, 그러면은 빨간색이랑 검은색 선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H를 0.1, 0.05로 줄여줘서, 아까 그 코드에 대해서 조금씩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 점점 이 검은 선이랑 일치해진다. 그래서 비로소 언제 가장 검은 선이나 일치하냐면은 H가 0.05일 때 비로소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H 값이 작을수록 정확도는 좋아집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시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의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은 다 똑같고요. H 값도 똑같고 Y0는 0, Y'1은 2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경계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겁니다. 여전히 엄밀해법을 이용해서 공업사 1을 계산하면은 YH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한차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아까랑 식이 거의 똑같죠.
자, 이것은 k가 1이었을 때부터 k가 라지 n-1, 그러니까 4까지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끝단 자체, 그러니까 오른쪽 끝단 자체가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y5라고 하는 것은 y4 플러스 2h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또 유한처분법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제로였을 때 아까 경계 조건이 Y0는 0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K5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미분값이 2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0 마이너스의 Y4에 플러스 Y5라고 하는 것은 0.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6개의 식을 연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하려면은 아까 y0는 1, y0 이퀄 0. 자,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리고 나서 끝단에도 0, 그렇죠? 0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간에는 뭐냐면은 유한차분식을 써주고 양 끝단, 마지막 끝단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눴을 때 0.4. 그러니까 원래는 2였는데 h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0.4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C의 Y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D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Y를 우리가 C 매트릭스와 D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매틀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는 L2였는데 이번엔 G2가 되는 거죠. G2.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 값만 G2 값으로 바뀌고요. 그쵸? 그 다음에 C n의 n-1, C의 n의 n 요 값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고 나서 y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C 매트릭스 인버스의 D 매트릭스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h가 0.2일 때는 오차가 좀 있겠지만은, 자, 검정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엄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미래랑 빨간색은 굉장히 멀죠. 좀 거리가 좀 있고, 자, 파란색으로 갈수록 h 값이 작아질수록 수치 해석적인 그 값과 이그젝트 솔루션 엄미래 값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경계치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자, 미분방 정식을 먼저 차분화를 시켜주고요. 유한 차분식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 그 유한 차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수 방정식 이퀘이션, 혹은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죠. 점화식.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중간에 경계 조건, 양 끝단의 경계 조건, 양 끝 경계 조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양 끝 경계 조건과 유한차 방식으로 해주면은 결국에는 수치 햅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0에서부터 y 라지 n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한 차분법의 경계치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경계치 문제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h 값이 작은 거. 그래서 이 h 값은 데이터의 간격이잖아요.
데이터의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보면 x의 간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떤 아까 값이 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끈들을 얼마큼 나누는지, 이게 x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큼 나누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면은 시간 간격인 거고 x는 뭐예요? 위치 간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자, 메쉬, 혹은, 그래서 이 격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촘촘하게 나누는 게 물론 정확하지만은 뭐 항상 촘촘하게 나눠야 되냐, 그러면 다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컴퓨터 용량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촘촘하게 나눠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촘촘하지 안 나누면은 좀 더 해가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격자가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격자를 잘 나누면은 수치 해석 값이 정확하고, 격자를 잘 나누지 못하면은 수치 해석 값이 엉터리 값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엄청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값이 좀 떨어지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격자에 대해서 한번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자를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 그리고 수치 해석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거에 응용이 가능하냐면은 다음 소개글이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점점 갈수록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 CAD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으시게 될 건데, 자, CAD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D, CAD. 그러니까 약자로 하면 CAD죠. 그래서 CAD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 이제 교통대의 우리 자동차학과의 커리큘럼에도 있죠. 컴퓨터 지원 설계, 이런 과목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CAD는 도면을 그리는 거,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카티아라는 프로그램도 배우고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배우실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말해서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센치 임의로 정해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그림 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제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품. 혹은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부품이 되겠죠. 제품 혹은 부품. 그러면 이 부품들이 어떤 힘을 가해줬을 때 부러져 있는지 안 부러지는지, 여기에 따른 역학이 되게 필요하겠죠. 공학.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이신 분은 아마 이제 공학을 배우기 시작하셨을 거고요. 뭐 앞에서 정력학 이런 거를 배우셨죠. 그렇죠? 1학년 때 정력학을 무조건 배우셨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아마 재료학과 연력학 혹은 이제 다른 그 외부 분이시면은 뭐 유체역학을 배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기본적으로 재료역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자, 재료역학은 뭘 배우는 거냐면은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게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를 판단하고 안 부러지도록 설계를 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를 배우기 전에 언제 부러지는지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파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이라는 거, 부품이라는 거를 CAD로 우리가 임의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린 제품과 부품이 파단이 되는지, 혹은 뭐 유로라든지 뭐 어떤 뭐 공학적인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공학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바로 CA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컴퓨터 지원 공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공학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CAE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외력을 가해줍니다. 힘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뭐 유동 속도를 가해주거나 압력을 가해주거나 뜨겁게 데펴보거나,
그랬을 때 재료적으로 결함이 생기는지 부러지는지 아니면 속도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 이런 제반적인 어떤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죠. 공학 문제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A2라고 하고, 자, 흔히 한국말로는 이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팀 들어간다고 하면 CA2팀을 들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굉장히 많죠. 설계팀, 해석팀 이런 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학 문제를 풀려면은, 자,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자, 편미분 방정식을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편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상미분 방정식을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수치 해석을 발전돼서 공학 문제로 접근하려면은 편미분 방정식을 또 이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제가 맛배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미분 방정식 이산화하는 과정을 보였었고요. 최종적인 거는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를 엄밀하게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가 개발이 됐냐면은 수치 해석이 개발이 된 거고요. 이산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치 해석을 풀기 위해서 유한차분법이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유한차분법의 한계 때문에 유한요소법과 유한최적법 그런 등등의 응용 버전인 그런 메소드가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그 제품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CAD 단계, 이게 이제 그 도면을 그리는 3D 도면을 그리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0,000뉴턴 동안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부품이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를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이제 작업이 뭐냐면은 아까처럼 경계 조건, 이게 픽스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배웠었던 뭐냐면 이게 딜리클의 경계 조건입니다. 함수값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딜리클의 경계 조건이며, 혹은 뭐 뉴만 경계 조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학 어떤 그 뭐였죠? 그 견착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견착 상태에 따라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해지는 거고, 이 컨디션을 풀기 위해서 메쉬, 아까 메쉬는 H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이제 우리 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쉽게 말해서. 자세히 보시면 격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중을 가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어디에 힘이 많이 가해져 있는지. 이걸 이제 응력이라고 배우죠. 재료역학에서는. 그래서 그 응력 분포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A2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조건에서 우리가 행렬 문제를 만들어 준 거고요. CY 이꼴 D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요 단계는 뭐냐면은 Y는 C의 인버스에 D를 풀어준 겁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도 뭐 배우시겠지만은 유한차분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기보단 단점. 자, 유한차분법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 해석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한 수치 해법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유한차분법이어서 여기서 소개를 시키는 거지, 사실은 유한차분법으로 공학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이런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단점, 그리고 격자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직육면체 형상이어야 된다. 다음과 같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네모져야 된다. 틀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유한차분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품이 항상 네모진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휘어져 있는 형상도 아까처럼 수치 해석으로 수치 해석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들이 개발이 됐냐면은 바로 유한요소법,
그래서 finite element method라고 이제 FEM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한 최적법, finite volume method, 그리고 FV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메소드들이 개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 두 메소드들이 현재 개발이 되어서 쓰여져 있는 게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메소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두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유한요소법, 이 FEM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체 거동입니다. 물론 무조건 고체 거동은 아니에요. 뭐 유한요소법으로 유체도 풀 수 있고 열도 풀 수도 있는데 주로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체를 푸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체버적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주로 연료체를 푸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한체적법으로 고체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AS라고 얘기를 합니다. CFS. CSD라고 합니다. CSD, CF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한체적법은 보통은 연료체를 푸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격자 형태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과 유한체적법은 어떻게 되냐면 격자를 이렇게 틀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격자를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곡선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휘어진 직선을 좀 틀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유한요소법은 이제 유한차분법은 포인트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함수값을 여기다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유한요소법도 마찬가지로 유한차분법과 같이 이렇게 분기점에 이렇게 함수값을 이게 함수값입니다. 값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유한체적법도 물론 이 분기점에다 함수값을 뭐 산출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피 가운데에 함수값을 산출을 해줍니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나중에 또 다시 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격자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한차분법으로 원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휘어진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직육면체로 쪼개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유한요소법과 체적법은 이렇게 둥그런 어떤 메쉬로 이렇게 직선을 좀 물론 나누기는 나눴지만은 어느 정도 곡선의 형태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나중에 또 배우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형상함수라는 것을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상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들을 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유한체적법 같은 경우에는 형상함수가 아닌 뭐냐면 비전격 격자, 언스트럭처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어떤 격자들을 모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면체나 육면체 등의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격자 생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 어떤 과정에서는 이 격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타낼게요. 뭐 유한요소를 아예 계산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배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격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는 이제 좀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 이 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소들의 집합을 우리가 메쉬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쉬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엘리먼트와 노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끈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끈 혹은 보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서 나눠져 있는 요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여기 그 노드들의 위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노드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엘리먼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1차원이고 2차원 이렇게 평면이 있다라고만 해볼게요. 평면. 그럼 이것도 격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자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쳤을 때 그 격자의 일부를 한번 따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 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각형 격자 안에서도 이 분기점들, 이 분기점의 요 포인트가 바로 노드이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요 빗금침 부분, 요게 이제 바로 2차원 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빗금침 부분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한 요소로 이제 이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할 때 어떻게 보통 저장하냐면은 노드의 번호와 위치 좌표, 보는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소는 몇 번 노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노드들의 번호를 알려주는 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보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형태는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 행렬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IX 행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 쓰는 그런 용어라고,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드 번호를 알려주는 이 노드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요소 행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X 행렬과 IX 행렬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X 행렬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노드의 좌표 번호입니다. 위치 번호 혹은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이라고 보시면 뭐냐면은 XY. 캐드에서도 보면은 XY 좌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들의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이게 사각형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 구조물의 격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소가 몇 개냐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요소가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포인트는 거기에 따라서 5개가 있죠. 그래서 엘리먼트는 4개, 노드의 개수, 포인트의 개수는 5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X행렬은 아까 노드의 좌표를 하기 때문에 5개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노드 1번은 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은, 요게 XY, 요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XY 좌표. 그래서 노드 1번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지금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1이고 1m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길이를 1m라고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노드 1번의 위치는 0,0. 노드 1번은 뭐냐면 y만 존재를 하죠. x는 0이고 그래서 0,1. 노드 3번은 1,0이죠. 그죠? 1,0, 0,0. 요거는 0,1. 노드 4번은 뭐냐? 1,1이죠. 노드 5번은 중간값이라고 우리가 치면은 이거는 0.5,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번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이제 이게 X 행렬이에요. 자, IX 행렬을 한번 볼게요. IX 행렬. 자, IX 행렬은 노드 번호, 요소들의 노드 번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엘리먼트 번호를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자, 엘리먼트 1, 엘리먼트 2, 엘리먼트 3, 엘리먼트 4라고 했었을 때, 자, 엘리먼트 1은 노드가 어떤 노드들이 가지고 있냐면은, 노드 1번, 노드 2번, 노드 5번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 2, 5라고 쓰는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고. 근데 아마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쓸 때는 아직은 그 순서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드 2번 같은 경우. 자, 엘리먼트 2번. 두 번째 요소는 노드 1, 3, 5로 결정이 되죠. 1, 3, 5. 이렇게. 엘리먼트 3는 2, 4,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2, 4, 5. 엘리먼트 4는 뭐냐면은 3, 4, 5. 3, 4, 5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5, 4, 3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써도 5, 3, 4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노드의 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가지고 뭐를 나타낼 수 있냐면은 격자를
매틀랩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거를 그릴 때 쓰는 함수가 바로 매틀랩에서는 pitch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pitch는 뭐냐면, pitch가 아니라 패치죠. 패치는 뭐냐면은 다각형을 그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치는 어떻게 돼 있냐? 자, face랑 vertical. face는 이제 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면은 아까 우리 행렬, ix 행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vertical은 이제 x 행렬. 이렇게 쓰는 거. 텍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색상을 결정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을 뭐 빨갛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의 색상, 굵기,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어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자, 라인 스타일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인 스타일을 우리 빗금으로 해주거나 라인 위스 우리가 선을 0.5로 굵기를 해주고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것은 선의 색깔입니다. 0.5, 0.5, 0.5면은 이건 회색이죠. RGB니까요. 그래서 RGB가 적당히 똑같이 섞여 있으니까 회색. 자, 페이스 컬러는 뭐냐면은 RGB죠. 그러니까 이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은 빨간색으로 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각형 내부는 빨간색이고 굵기는 0.5인 회색 점선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2라고 하는 것은 굵기는 2고 엣지 컬러는 0.01 파란색 선, 그 다음에 페이스 컬러로 non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투명한 색깔을 없앤 겁니다. 오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뒤에서. 자, 텍스트 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런 명령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ace, vertex, c, 데이터.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데이터는 함수값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건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제가 나중에 또 추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힘이 걸려있는 응력 분포를 나타낼 때 이 데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한 그 결과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냥 함수값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함수값을 색깔로 표현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페이스 컬러는 인터프, 부드럽게 표현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것은 000, 색깔이 없는 거니까 이건 검정색이죠. 인터프는 부드럽게, 인터폴레이션처럼 색깔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한번 없애보시기도 해보고 넣어보시기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엣지 컬러를 없애면은 이 격타선을 없애버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1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부는 빨간색이고 굵기가 0.5일 때 아까 X 데이터, IX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0에서부터 4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건 함수값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그림으로 나중에 보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주냐. 자, 세트 해가지고 GCF 컬러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한번 없애보시면 알겠지만은, 테두리 색을 이제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되는데 그 테두리 색을 그냥 흰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모르면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주석 표시 하셨을 때 차이를 보시면 아마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GCA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X랑 Y라고 하는 것은 라벨, 이 X와 Y 라벨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뷰포인트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3D의 3차원 그래프를 할 때 0에서 9는 뭐냐면은 이건 XY 평면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 값이 좀 틀어지면은 뭐냐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XYZ. 지금 현재는 XY만 그리기 때문에 제가 0,90으로 제가 써놨고요.
엑세스 빛 3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차원 그래프의 위치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엑시스 5는 이제 5는 엑시스를 이거 켜놓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 홀드온은 차례대로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패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패치를 넣어주면은 아까 텍스트 1에 있는 그래프를 해주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격자선이죠. 그렇죠? 자, 여기는 격자선이 안 나온 이유는 패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지다 보니까 여기는 실선이 나와버린 거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텍스트 2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색상은 없는 겁니다. 자, 텍스트 3는 어떻게 됐냐면 데이터 값. 아까 데이터 값이 뭐냐면은 0, 1, 2, 3, 4인 거죠. 그래서 요게 노드 1이고, 이건 노드 5죠.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1, 노드가 어떻게 됐었죠? 아까 정보가 위에부터네요. 1, 2, 3, 4, 5였잖아요. 그래서 수치 자체가 어떻게 되냐? 0에서부터 4까지 어떻게 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장 파랗고 5번이 가장 노란색이 세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은 초록색이니까 3번은 초록색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뭐였죠? 데이터의 값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4, 3, 2, 1, 0을 해주면은 아마 이게 뒤집힐 겁니다. 색깔이. 여기가 가장 노래지고 여기가 가장 파래지고. 그래서 뒤집힐 겁니다. 색깔이. 그리고 격자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엣지 컬러 이게 격자를 없애버리면은 자 없어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텍스트 5는 컬러바를 선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컬러바를 선정해 주고 컬러바에 Y 라벨을 쓰여주면은 여기에 데이터 네임들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아까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C 액시스는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에 따라서 색깔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바꿔주면은 아까 역전이 되는 현상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두꺼운 보호의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격자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X행렬과 IX행렬을 작성해 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을 때 가장 처음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격자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게 두꺼운 보라고 해서 이제 두께가 이제 0.01 이거 판이죠. 그쵸? 그래서 1cm짜리이고 0.4에 0.6 길이 0.6에 어떤 이런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에다가 100N을 가해주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 휘어지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격자를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X행렬과 IX행렬만 우리가 조사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데이터도 제가 제공해서 풀어드릴 수 있게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노드의 개수랑 요소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노드의 개수는 12개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요소의 개수도 1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줄 6개 그리고 이렇게 1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소의 개수와 노드의 개수가 12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드와 요소의 번호를 이제 인덱스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번호는 요소의 번호 그 다음에 그냥 숫자는 노드의 번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겁니다. 9, 10, 11, 12 그리고
1과 2, 3, 4, 5, 6 요소, 7, 8, 9, 10, 11, 12 요소를 이렇게 써놓는다라고 해보면은, 자, x행렬은 어떻게 되겠어요? x행렬은 여기서부터 원점으로 잡을게요. 자, 원점도 잡고 싶은 유저의 마음입니다. 도면의 원점을 잡는 거는 유저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점을 여기다가 그냥 잡았다라고 치면은, 자, 노드 1번은 0,0이고, 자, 이거는 여기가 0.6m였었죠? 그리고 여기는 0.4m. 그러면은 x는 뭐냐면은 3등분한 거고 y는 2등분한 거죠. 그랬을 때 좌표는 2번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1이잖아요. 0.6에 3분의 1이니까 0.2, 0, 0.40, 0.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6, 7, 8은 하나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9에서부터 12는 또 하나씩 증가해서 이렇게 x를 쓸 수가 있고요. 자, ix 행렬은 요거는 엘리먼트 1이죠. 요거는 2, 요거는 3. 자, 3만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3은 2번과 6번과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혹은 2, 3, 6으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6번은 어떻게 되냐? 4랑 8이랑 7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여기가 6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매트릭스랑 IX 매트릭스를 아까는 우리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없지만은 보통은 이제 저장은 어떻게 해놓냐? 요렇게 저장을 합니다. 따로따로 이게 파일을 따로 해가지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몰아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몰아서 한다기보다는 좀 나눠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랑 IX 행렬을 우리가 만들어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이제 문제 4번은 뭐냐면은 3의 유한요소법을 계산해서 아래와 같이 CSV 파일. 그래서 CSV 파일은 사실 저희 그 학생들, 그러니까 외부 참여자들한테는 이제 요거 그러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생들한테는 아마 이게 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SV로 아래와 같이 획득을 했다. 그래서 현업에 가면 CSV 파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엑셀, 쉽게 말하면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획득이 되었을 때 응력 분포를 그려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드 번호 이제 x 변형량, y 변형량, 응력을 계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려면 유한요소법이라는 내용을 배워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xy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응력이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매틀랩으로 한번 그려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데이터, 요게 데이터고요. x랑 y는 좌표 플러스 변형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림이 어그러지는 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CSV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엑셀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CSV로 저장하면 이렇게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CSV를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 자, 불러오려면은 이게 리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의 CSV 같은 폴더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포메이드라고 하면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이니까 여기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항은 요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장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응력은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기 때문에 변수를 시그마라고 썼습니다. 이게 데이터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자, 패치라고 했었을 때 패치에다가 어떻게 더해주냐면은 x 디포미드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더해준 겁니다. 이게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량만 해본 거예요. 변형량만 플롯 했었을 때 변형량만 더하면은 xy가 이 정보가 아까 뭐였냐면은
아까 x 변형량, y 변형량이었었죠. 그랬을 때 더해주면은 요렇게 휘어진 거. 그래서 아까 요게 라인 스타일 요거는 지금 패치를 두 개를 했는데 요 축에 있는 거는 원래의 형상이고 패치 2는 변형이 된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만 한번 도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중 이렇게 100N으로 이렇게 가해졌을 때 우리가 유한 요소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플롯이 되냐면은 이런 눈금이 있었던 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휘어지면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플롯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도 색깔로 칠해서 표현해 줄 건데 그 색깔을 뭘로 해줄 거냐? 응력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응력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데이터에다가 시그마라는 데이터, 페이스 벌텍스 C 데이터에다가 시그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바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장 응력이 크게 걸리는 데는 여기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 적지 않는 응력, 뭐였죠?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은 조금 받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럼 힘을 이렇게 줬을 때 거기에 따른 응력 분포를 우리가 도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격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자동화로 만들 수가 있어서 격자를 되게 잘게 쪼개서 계산해 봤을 때 힘을 요렇게 가해주면은 변형량이 요렇게 휘어지는 거고, 여기 살짝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힘의 도시 방법은 요렇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끊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이 격자가 되게 촘촘하게 나눠지면은 그러한 어떤 선이 조금 문대해지면서 정확한 어떤 분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까 앞서 계산했었던 데이터보다는 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틀랩을 볼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CAE로 이렇게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도 도시를 할 수가 있고 뭐 이거랑 같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 뭐 유한요소 해석이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경계치 문제가 확장이 되면은 그런 유한 요소와 유한 최적법,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수학적인 어떤 유한 요소법과 유한 최적법의 수학적인 수치 해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한번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